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원이 무엇인지 한 외국인 경제학자의 눈을 통해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정한 자원은 무엇인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경제학자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제가 자원, 빈국에서 경제강국으로의 전환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여러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적인 정책과 좋은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론과 숫자만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전형적인 서구 경제학자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지하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에 압도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천연자원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정책과 시장 상황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정신적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 보셨나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 연구에서 문화적, 정신적 요소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그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대한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비밀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열정적인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김민호 씨. 어떤 비밀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주말 민호 씨는 저를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작은 포구가 보이는 언덕 위의 선이, 푸른 바다와 작은 어선들, 그리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하얀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20년 전에는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나요?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해담마을 해양생태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소피아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 윤정숙입니다. 윤정숙 여사는 우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마을의 옛 사진들과 다양한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마을은 거의 폐촌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부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빚에 시달렸죠.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이, 이 바다가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윤정숙 여사는 마을 여성들을 모아 해양생태관광협동조합을 설립한 과정.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점차 성공을 거두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어업과 해양관광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고 폐교 직전이던 마을 학교를 해양교육센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윤정숙 여사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부에서 볼 때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사실 우리는 인내심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작은 반도에서 생존해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숙 여사는 우리를 마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나누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또 다른 아주머니는 협동조합 덕분에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 씨는 저를 마을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와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연구소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가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아래 해안가에 현대적인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양에너지연구소라고 했죠. 서울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저는 이곳 지사에서 일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해양에너지 연구에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왜 반도체 연구원이 해양에너지를 연구하는 건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바다의 가치를 재발견했듯이 저 역시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은 없지만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 바다가 우리의 진정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민호 씨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10살 된 그의 딸 지민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피아 아줌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침대에 누워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저는 제 연구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단순히 숫자와 정책으로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 여사와 민호 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통해 저는 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의지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다음날 민호 씨의 연구소를 방문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 연구소에서는 파력 발전과 조류, 발전 등 다양한 해양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이 마을 전체의 전력을 해양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 해안 마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의 비전과 열정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과 지표를 넘어 이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을 해변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쏴하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은 서울의 북적거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멀리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선들이 보였고 해변에서는 일찍부터 나와 그물을 손질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를 돌아보니 윤정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보온병과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바다가 아름다워서 나와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배고프실까 해서 간단히 준비했어요.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윤정숙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윤정숙 여사님, 마을이 어려웠을 때 왜 도시로 가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니까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바다에서 살아왔어요. 이 마을과 바다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냥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착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윤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IMF 위기 때 남편이 빚을 지고 병까지 얻었어요.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죠. 당시 저는 마을의 다른 여성들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녀는 우연히 TV에서 일본의 한 어촌 마을이 생태 관광으로 부활한 사례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윤정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여성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은 바다 요리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윤정숙 여사는 초기에 서툴렀던 마케팅, 중간에 겪었던 위기, 그리고 점차 입소문을 타고 성공하게 된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마을의 환경과 전통을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 청소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해변 정화에 참여하면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 마을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윤정숙 여사는 저를 협동조합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협동조합의 실제 운영 방식과 재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마을 협동조합은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5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윤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었죠. 오전 중에는 민호 씨가 와서 저를 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해양에너지연구소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상당수가 이 마을 출신이거나 인근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켜 우리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연구소에서는 파력 발전, 조류 발전, 해상 풍력 등 다양한 해양 에너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 씨가 이끄는 팀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 변환 장치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살린 거죠.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기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호 씨의 동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서울이나 해외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온 경우였습니다. 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두고 이곳에 오셨나요? 저는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그저 부품의 일부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실제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식사 후 민호 씨는 저를 해양에너지 실증단지로 데려갔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에 설치된 파력 발전기와 소형 조류 발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마을의 가로등과 공공시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진 못하지만 매년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발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참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민과학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졌어요.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민호 씨의 딸 지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는 특별한 해양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 생태계에 대해 배우고 직접 해양 생물을 관찰하며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연구소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가족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는 지민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바다라는 주제로 자신이 그린 그림과 함께 발표를 했는데 10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감 있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바다는 우리에게 음식과 에너지를 주고 많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보호해야 해요. 지민이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 문득 그녀의 할머니 윤정숙 여사와 아버지 민호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바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변가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 음식을 나누며 주민들은 저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세대 간의 소통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진짜 자산은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 마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이지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주민들은 저를 무대로 불러 한국의 전통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저는 즐겁게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그 순간 제가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누웠을 때 저는 이 마을에서 보낸 이틀이 제 연구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계와 지표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본사에 보고할 일이 있다고 했고 저도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윤정숙 여사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푸른 도자기로 만든 작은 물고기 장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에서 만든 것입니다. 바다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선물을 받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윤정숙 여사와 지민이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마을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민호 씨는 한국의 다른 지역 발전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함께 방문하면 좋을 몇 곳을 추천해 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죠. 이제 박사님은 우리 마을의 귀한 인연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짧은 마을 방문이 제게 준 깨달음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깊이를 더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고 경제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제 원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해담마을에서의 경험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정책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저는 측정 가능한 요소들에 집중해야 했고 윤정숙 여사와 민호 씨에게서 본 정신과 문화를 어떻게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서양인 사업가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과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 그들은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며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자고 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맞아. 그들의 집단주의도 문제야. 개인의 의견보다 단체의 결정이 중요하다니. 우리 방식과는 너무 달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특성들이 분명 한국 사회의 일련이긴 했지만 제가 해담마을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표면만 보고 있었고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가치와 정신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 씨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전통시장, 현대적인 스타트업 회사들, 대학 캠퍼스 등을 방문했습니다. 민호 씨는 각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 창업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정수연 씨는 친환경 해조류 포장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지원자가 되셨죠. 수연 씨의 이야기에서도 저는 해담마을에서 본 것과 같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에 대한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저는 해담마을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적, 정신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 특히 서구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그런 소프트 요소들은 측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연구에 포함시키기 힘듭니다. 우리는 경제학자로서 수치화 가능한 지표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비판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내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풍부했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민호 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연구 방향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해담마을에서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경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닐까요? 숫자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들이죠. 어쩌면 박사님은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개척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새롭게 발견한 통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연구재단에서 중간 보고서를 요청했고 저는 기존 연구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제 연구가 방향성을 잃고 주관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추가 지원을 제고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연구 지원이 끊기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고 제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저는 민호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호 씨, 제가 연구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영국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 지민이의 학교 발표회가 이번 주말에 있어요. 해담마을로 다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울에 머물러 봤자 답답한 기분만 더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해담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정숙 여사는 제가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특별히 신경 써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마을 곳곳을 다시 돌아보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 마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병들어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울었죠. 그때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바다가 있다. 이 바다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닌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민이의 학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학교 강당은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회의 주제는 우리 마을의 미래였고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꿈꾸는 마을의 모습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습니다. 지민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랐습니다.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선 지민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해담마을의 미래 모습이었는데 바다 위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깨끗한 해변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꿈은 우리 마을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과 아빠가 연구하시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을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문득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본질을 종종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지민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내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지민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랑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이자 미래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정책이나 시장 조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믿음과 의지,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앞에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연구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고 학계에서는 제 새로운 관점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음식을 나누고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축제의 열기에서 벗어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분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문득 윤정숙 여사가 건네준 푸른 도자기 물고기가 생각났습니다. 호텔 방에 두고 온 그 장식품에는 바다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했지요. 그때 저는 제가 찾고 있던 답이 이미 제 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연구자라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연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학계의 비판과 회의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할 것이고 어쩌면 학자로서의 경력에도 위험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어제의 고민이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홀로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바다는 특별하죠. 하루의 시작을 알리면서도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윤정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차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호가 박사님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정숙 여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경제 지표와 통계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마을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 마을과 바다에 대해 느끼는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보고서나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해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인간의 정신과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정숙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새로운 관점은 처음에는 항상 도전과 저항에 부딪히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면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제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씨의 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학자뿐만 아니라 생태학자, 디자이너, 심지어 인류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다학제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소피아 박사님의 연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제학만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기존 학계의 비판과 연구 지원 중단이라는 위험이 있더라도 제가 진정으로 믿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바다와 사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었습니다. 이 계획서에서 저는 전통적인 경제 분석과 함께 문화적, 정신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완성된 계획서를 영국의 연구재단에 보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 씨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입니다. 하지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재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 기관들에도 이 계획서를 제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따라 저는 한국의 여러 연구 기관에도 제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국 재단으로부터 첫 답변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제 새로운 접근 방식에 회의적이었고 연구 지원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연구 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한 대학교에서는 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심지어 방문 교수 자리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접근 방식이 매우 신선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6개월간의 방문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전역을 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해담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 지역들, 중소도시들,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구역들을 방문하며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어떻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습니다. 특히 정과 한이라는 한국 특유의 개념,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결집력으로 작용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 한국인들의 특성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는 민호 씨와 윤정숙 여사를 자주 찾아갔고 그들은 제게 소중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정숙 여사는 제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민호 씨는 현대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혁신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드디어 바다와 사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정책이나 시장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담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바다라는 자연, 자원과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식 모델이 자원이 부족한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도 제시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저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위반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의 연구는 경제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정신적 요소를 경제 분석에 통합하는 방법론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심지어 영국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 발전의 문화적 차원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것은 해담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저는 특별히 마을을 방문하여 윤정숙 여사와 민호 씨,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고 지민이는 특별히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피아 아줌마, 우리 마을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커서 아줌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이 아이의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 행사 후 윤정숙 여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윤 여사님과 이 마을을 만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숙 여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주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요. 저는 이제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 모델과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정신적 요소에 대해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저는 꼭 해담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연구소는 점점 성장하여 국제적인 해양 에너지 연구 센터로 발전했고 윤정숙 여사의 협동조합은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더욱 뚜렷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제 연구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다와 사람, 이 두 가지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자원인 바다와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여정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정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